8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년에 기념하는 식전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교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였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인문학 분야입니다. 와서 오래 있는 동안에 무슨 그 학회도 있고 또 세미나에 발표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아마 10번 이상 다녀왔을 때입니다. 한 번은 다녀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 판단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올 수 있을까? 아마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여러 번 좀 다녀보는데 앞으로 독일이 100년 동안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 100년 걸려도 독일은 미국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역사가 이렇게 자꾸 변하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오늘과 같은 큰 그 성공과 영광을 누린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함께 얻은 내용이 뭔가 하니 독일이 대학 경쟁에서 미국에게 뒤쳤다 그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학문이나 사회사사이나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 대학이 아메리카에 남겨준 업적은 독일 대학이 남겨준 것보다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미국과 독일의 격차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독일만은 아니고요. 불란서, 영국, 유럽의 모든 대학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시아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대학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은 사립대학이 아메리카를 건설해 준 나라입니다. 대학의 역사하고 미국 나라의 역사하고를 비교하면 대학의 역사가 오히려 앞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전부 사립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국립대학이라고 그래서 좋겠죠. 주립대학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 예산에서 이제 대학을 키운 것이 독일, 영국, 불란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째는 대학의 자립성입니다. 이건 미국 대학만큼 세계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대학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부가 우리 아메리카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더 크냐,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이 우리 아메리카에 기여한 공로가 더 크냐 물으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대학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큰 전통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업적보다도 대학의 업적이 더 컸다고 존경받는 대학이 다 사립대학입니다.
그것은 대학의 자립성이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어느 사회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전부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기제만 해도요, 2학기제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4학기제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아는 한 대학은 또 3학기제입니다. 그래도 뭐 정부의 간섭을 받거나 학부모들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는 A 대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려줍니다. B 대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취급하는데 또 다른 대학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이 중심이 돼서 아메리카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의 특선 민관이 예산입니다. 독일 대학은 이제 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예산과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립대학들이 있어서 자기 예산을 자기네가 수립할 수 있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납니다. 아마 독일 대학의 4대학의 경영이나 무슨 예산을 합쳤다고 해도 하버드 대학이나 무슨 프린스턴 대학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뒷받침이 미국 대학에 큰 의미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먼 앞날을 100년쯤 바라볼 때 다 똑같이 느끼는 거 있는데, 어느 나라가 대학에서 성공하는가, 어느 나라의 교육이 지성인을 많이 배출하는가, 또 세계적인 사상가를 배출하는가, 그걸 기대하게 되니까 자연히 대학 경쟁이 사회 경쟁의 한 표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 이제 2가지 크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학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 대학의 자율성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맞습니다. 그 사립대학들이 그만큼 업적을 남겨주게 되니까요, 주립대학들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도 이젠 올라가야겠단 말이죠. 그래 이제는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의 비교가 다 비슷해졌습니다. 그 양대 진영의 대학이 지금 아메리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늦긴 했지만은 지금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동경대학이나 이제 교도대학이 중심이 되고 왔지만은 이제는 지방대학들 또 일부 사립대학들의 약진이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공산시와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전부가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근데 그 국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도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세계 우수한 나라들 보니까 대학이 키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몇 대학에는 많이 투자해서 그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손색이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대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 전체가 이 대학에 대한 관심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대학 정책을 쓰게 되면 정부와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립대학의 예산까지도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 한국 대학은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나라를 키울 만한 그 힘을 상실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릅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대학은 정부 위에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책이 대학은 교육부 밑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사립대학들이 내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의 진로를 위해서 많이 좀 고민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해보게 되는데요. 국립대학들은 정부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인정해온 긴 전통을 가진 우리 한양대학도 그런 대학입니다만은 이런 몇 개의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더불어 한국 교육과 이제 장래를 이끌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생겨 있는 지금 대학들인데 그 대학들은 국민들의 교양을 키워주는 뭐 학문이다 이런 데서 앞장서진 못하지만은 국민들의 교양 수준을 높여주는 위치로 떨어지게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한양대학이 가질 수 있는 책임은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몇 개의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키워가는 일, 그 노력이 우리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대학은 수가 많아도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대학은 무엇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그 성숙도, 국민 교육을 도와주는 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자라야지 국립대학은 커지고 사립대학은 성장이 늦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두 날개를 평균해서 가지지 못하고 한쪽 날개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몇 대학과 우리 사립대학의 몇 대학이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지방에 많이 있는 이제 군소대학들은 한 교양대학으로 남고 몇 개의 국립대학과 몇 개의 사립대학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가겠는데 그때 가장 소중한 건 아무리 봐도 대학은 인재입니다. 대학에서 제일 노력해야 할 건 민관이 교수의 확립이고요. 우수한 교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습니다. 제가 61년 2년도에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 좀 머물렀는데요.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봉급이라고 할까 연구만지 모릅니다. 하여튼 구라파 불란서에서 교수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들 평균 연구원이 10배 정도의 보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 한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 오기 때문에 유럽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유럽을 떠나서 다 미국으로 옵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이 아니면 못할 겁니다. 제가 좀 관심도 가지고 있던 폴 틸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독일 교수입니다. 그런데 유니언 신학에서 모셔갔습니다. 65세 정년이 되니까요. 하버드 대학이 7년 동안 세계 최고의 봉급을 드리면서 모셔왔습니다. 7년 끝나게 되니까 이제는 73세가 되고 나죠. 우리 나이로. 그전 끝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에 5년 또 모셔갔습니다. 그만큼 제 학자가 지도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평준합니다. 그저 65세 되면 어느 교수든지 다 정년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요. 독일도 물론 정년이 없습니다. 독일의 교수님들은 내가 내 후배들이 나보다 더 유능한 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면 대학이 요청합니다. 후배 교수가 올 때까지 좀 남아달라고. 그러면 뭐 65세, 70 그건 관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후배 교수가 나오게 되면 또 양보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 인재에 대한 교수 초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교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대학인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양대학과 같은 대학이나 모든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들보다도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개인적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성균관 대학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때 1차에서 2차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에 따라서 서울대학에 가려고 해도 못 가는 학생들이 2차가 성균대하니까 갔는데요. 지금 그 학생들이 자라서 동문회를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앞으로 제일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대학에 가보면 장학생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의 주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이 전부 학생들에게 다릅니다. 여유가 있고 좋은 대학에 사립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은 등록금 많이 냅니다. 그 대신 또 완전히 우수하지만은 가난한 학생들은 또 무료로 그냥 공부하게 해줍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는데, 그건 대학의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인데, 사실 미국 대학은요, 어떤 대학 가보면 부잣집의 애들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국가의 장려보다는 우리 통제 밑에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행정 그릇에 맞춰라 하는데, 그 나라에서 책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립대학은 앞으로 좋은 학생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좁혀서 우리 대학 안에서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그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난 앞으로 우리 대학의 먼 앞날을 바라볼 때 대학에서 인문학적 기초, 소양,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먼저 깨닫고 대학에 늦게 깨달을 정도가 되면 더군다나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삼성그룹에서 뽑는 대졸 신입사원 교육에 좀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따만큼 학생들 이제 끝나고 대학 끝나고 하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대학에 다닐 때 이 책은 나에게 있어서는 고전이다 하고 생각할 만한 책을 10권 읽으니 손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0명인데 없습니다. 5권쯤 읽어본 사람은 손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2-3권으로 끝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이제 삼성그룹이나 무슨 LG그룹에 들어왔는데 과장이 될 때까지는 모른다고, 열심히 일하니까 모르는데, 과장직을 끝내고 부장으로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정신적 빈곤을 느낄 텐데 그때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내가 우리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게 대학 출신인데 나 자신의 정신적 빈곤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니까 지금 삼성그룹 자체가 뭐이고 하니 인문학 공부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에게는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을 대학보다도 그 기관에서 삼성그룹관들이 먼저 그걸 깨달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년 내지 1년 반은 완전히 인문학입니다. 그건 사상과 인간을 위한 교양입니다. 또 고전들을 많이 읽게 만들어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설립할 때 록펠러 재단에서 28살 되는 허치슨 총장을 28년 동안 맡겼죠.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분이 시카고 대학을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에 가게 됐는데요. 가서 4년 동안 고전만 100권 읽겠습니다. 뭐 경제학이니 뭐니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에 해당하는 고전, 철학에 대한 고전만 읽었는데 그 성과가 더 컸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문학의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은 지도자를 양성하니까요. 무슨 과에 속하든지, 저는 이제 의과대학이나 무슨 공과대학생들에게도 교양학부 처음 들어왔을 때 인문학의 기초는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사회 경쟁할 때 이깁니다. 기술자도 필요하고요. 또 뭐 공학 무슨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 분야, 예술 분야를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두 가지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학부 때 주게 되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는 암만 생각해도 어느 대학에는 무슨 대학이라고 느끼는 대학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그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좀 많이 연구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그 예산의 뒷받침만 있으면 제일 그 인기가 없는 인문학 분야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긴 역사를 통해서는 인문학이 높아진 나라가 역사적인 지도자를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가졌으면 좋지 않는가 하고, 우리 한양대학의 이제 제일 그 지표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은 학생 때에 적어도 20대쯤 됐을 때 내가 이 다음에 50, 60이 됐을 때 무엇으로서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가, 그 꿈을, 자화상을 한 번씩은 만들어주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 다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꿈이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는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중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있었고요, 또 황순원 작가도 있었고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가만 보면 옛날이긴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생쯤 되니까요, 이 다음에 내가 50, 60쯤 돼서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걸로 일생을 살겠다, 그 꿈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다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으로서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저 우리 대학교육 주변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또 대학에 나갈 길이 막힐까 봐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돼서 30년, 40년쯤 지난 다음에 한양대학 하게 되면 인문학의 기초를 밟았기 때문에 사회 어디 가든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의과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이라든지 거기에서 우수한 교수가 나타나는 것. 나는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어느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후배 교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연세대학교 와서 교수가 되게 되면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되라고. 행정적으로는 총장을 존경하지만은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돼야 한다고. 왜냐하면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 가보게 되면 어떤 교수를 가지고 있는가,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역시 찾아야 한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여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쭉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 사회의 그 방향, 이념, 사립대학에 제일 결핍되어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선교사의 대학으로 시작했다가
교회 대학으로 성장하고 그 이제 민족의 대학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사회는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사립대학의 이사회는요, 학교 밖에 있는 지도자들,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우리 이사회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이사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보면요, 목사님들이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들이 이사가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이사가 없으니까요, 대학에 대한 생각, 미래, 꿈, 그걸 창출해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대학교 보고도 그럽니다. 우리 이사회가 있다만큼 좀 점심 먹는 시간이라도 가져서 세계 대학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한국 대학의 장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어서 이사님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대학이 사립대학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이 다른 대학보다도 좀 근대 관심을 가져줘서요, 이사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대학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제 좀 오랜 고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 다음 100년쯤 되게 될 때에는 우리 한양대학이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했다 하는 박수도 그때 가서 좀 많이 받으시고요, 영광도 그때 가서 좀 많이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